안녕하십니까. 차재용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부분을 일정 부분 어떤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그 검증과 그 제출 자체를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연하기 전에 지급명세서 아마 제가 강의 시간에는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고 가산세 관련된 부분까지 강의를 하고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년에는 특이하게 기부금 명세서, 우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브 레코드죠. HI, J 레코드 부분이 변동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서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전산매체 변동사항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부금 명세서가 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HI, J 레코드죠. 근데 언제 바뀌었냐면 23년도 12월 29일 날 서식이 개정이 됐어요.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됐냐면 기존과 동일한데 J 레코드가 생겼죠. 노동조합 회비 명세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처음에는 말로만 나왔다가 진짜 이 부분이 생겨서 이 부분이 J 레코드죠. 그 다음에 기부금 조정명세서 이 부분이 H 레코드고요. 그 다음에 올해 거 기부금 부분이 I 레코드고요. 해당 연도 기부 명세 부분이 조정명세서가 H 레코드고,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면 올해 노동조합 회비 중에서 적정공시 노동조합 회비는 10월부터 이제 노동조합 회비에 대해서 노동조합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니까 10월 이후는, 자, 9월 이전까지는 노코멘트예요, 각각. 근데 10월 이후부터는 적정 공시 노동조합 회비 납부액은 공제가 되는 거고요. 비적정 공시 노동조합 회비 납부액은 공제를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10월 이후에,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H 레코드나 I 레코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부분 설명하는 건데 10월 이후에 적정 공시 되지 않은 노동조합 회비에 대해서 H 레코드, I 레코드를 생성해야 되는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H 레코드, I 레코드는요, 올해 공제받을 수 있는 것만 입력을 하는 거예요. 공제받을 수 있는 것만. 그러면 공제를 못 받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비적정 공시 노동조합 10월부터 12월분은 여기에 입력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J 레코드 하고요, HI 레코드 합이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 때문에. 그래서 이 J 레코드는 완전히 별개로 움직인다고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H 레코드, I 레코드 자체는 기부금 공제를 받는 것만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J 레코드는 노조비 전체에 대해서 공제를 받던 안 받던 간에 전체를 입력하는 걸로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은 서식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홈택스에 지금 그 지급명세서 전산매출 제출 요령이 조금 바뀌었는데 홈택스 자료실에 933번에 있어요. 2023년도 귀속 지급명세서 전산매출 제출 요령이 933번인데 이게 아마 지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항목번은 933번 원래 뒤지만 가장 첫 페이지에 계속 띄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는 최근에 전산매체 제출이 변동된 부분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인 강의가 11월 달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11월부터 이런 변경 내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부터 전산매체 변동인데 11월 달은 근로소득은 중요성이 없어요. 대신에 사업소득 연말정산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전산매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사업소득자 연말정산 대상자는 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변동이 된 거예요. 변동이 된 겁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고향사랑 기부금 근로자들은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죠. 근데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는 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그 부분 여러분 전산매체가 변동이 됐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1월 29일 날 변동된 내역은 사업소득 연말정산과 종교인 연말정산 부분이 좀 바뀐 것 뿐이에요. 우리한테는 별 중요성이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2월 5일 날, 12월 6일 날 변동 내역이 약간 의미가 있었죠. 그거 대학 입학 전형료를 어떻게 할 건지 요게 좀 명확하게 해줬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예정만 고등학생 교육비로 보는 거고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가 고등학교 졸업한 재수생이나 반수생 그 다음에 일반적인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다시 수능을 보는 경우에는 대학생 교육비로 본다. 그 다음에 12월 7일 날 변동 내역이 의미가 있었죠. 여기 관계 코드 자체가 자녀하고 직계 미속 중에서 자녀하고 손자, 손녀가 구분이 돼 있었는데 손자, 손녀에 있던 구분 코드 자체를 저기 4번으로 묶었다. 자녀와 같이. 이게 여러분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되다 보니까 바뀐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29일 날 근로소득에 노조비 명세 레코드가 들어온 거죠. 제1레코드가 처음으로 생긴 거죠. 지금 제대로. 제1레코드가 처음으로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업소득 연말정산도 그 직계비속에 손자, 손녀가 되는 걸로 바뀌었고요. 종교인 연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7일 걸 보시면 말이 좀 됩니다. 2월 7일 거. 자, 여기 보시면 제1레코드 부분인데 하나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연도 기부금액을 작성한 것 중에서 노동조합 회비가 납부액이 있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부금 공제받을 수 있는 일반 기부금은 기존처럼 H레코드, I레코드를 만들면 됩니다. 근데 비적정 공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H레코드, I레코드 기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비적정 공시 10월부터 12월까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 H레코드, I레코드는 여러분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1레코드에 일부 미입력 항목이 있어도 기부금 명세서 제출은 가능하나 기부처 적정 명세 및 노동조합의 적정 여부 부분은 아마 검증하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올해 여러분 제1레코드 자체는 공제 받던 안 받던 간에 다 기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요건 분명히 여러분 검증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약간 이슈가 되는데 우리 여러분 노조 중에서 우리가 우리 노조가 규모가 작아서 고유번호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회사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노조비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회사도 있고요. 원래 지금 규정상으로는 노조연장 주민번호를 넣게 돼 있잖아요. 노조연장 주민번호를 넣어서 아마 지금 오류가 난 거예요. 그죠? 원래 그러니까 노조연장이 자기 노조비를 기부를 하면 본인 주민번호가 들어가겠죠? 요건 원래 금지가 됐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요거 지금 경고로 바꿔놨습니다. 경고로 바꿨기 때문에 신고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노조위원장이 자기 주민번호로 넣어서 그 노조비를 그 원천 징수를 했을 때 요거 2월 16일 날 아마 이슈가 돼서 변동이 됐으니까 요거 아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와 수입 시기 관련돼서 지급명세서 맞추는 부분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급여의 귀속 시기는 근로제공일이죠. 그 다음에 성과 인센티브는 개인별 지급이 확정되는 연도고 이 부분 아마 강의할 때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급여를 미지급을 하면 원천징수 시기 특례 규정에 따라서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급여는 12월 31일 날 준 걸로 봐서 1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거고요. 12월 급여는 2월 말에 지급한 걸로 봐서 3월 10일까지 원천 징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가 마지막에 2023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마지막에 원천세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은 3월 10일이라는 겁니다. 3월 10일. 근데 올해 3월 10일이 일요일이다 보니까 3월 11일까지 연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와 지급명세 상관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기 여러분 귀속 지급 부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총 지급액 부분이. 자, 귀속 지급 부분은 그 원천징수 시기 특례와 연결되는 부분이고 총 지급액란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 방법을 보면 이 부분입니다. 자, 2번에라.
자, 이번에 라. 총 지급액란은 비과세 과세 미달을 포함한 총 지급액을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뭐라고 돼 있죠. 요거 좀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를 보면 여기 보시면 그 근무처별 소득명세에 16번 합계가 그 유명한 총급여죠. 총급여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21번에 반영이 되죠.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 중에서 비과세는 여기에 기재되는 비과세가 있고요. 기재되지 않는 비과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기재되는 비과세는 20번 비과세 합계가 기재가 되는 거죠. 여기 합계가. 요건 여러분 샘플입니다. 예시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혹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나 외국인 기술자 감면이 있으면 20-1번도 여러분 작성이 되는 거예요. 감면소득계도 있는 거죠. 얘도 여러분 지급명세서 제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떤 비과세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냐라고 하면 지급명세서 5쪽에 보시면 여기 비과세 및 감면소득 코드인데 여기에 5로 돼 있는 게 여기 5로 돼 있는 거 있죠? 얘들이요. 여기에 기재가 되는 겁니다. 요거 기재 안 하면 여러분 가산세예요. 가산세.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시점에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세세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우리 직원의 소득공제나 그 부양가족의 뭐 소득금액 요건을 만족하지 않느냐, 많이 하느냐, 요것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시점에서는 지급명세서 전체 금액이 제대로 제출이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제출 대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그 비과세 감면소득 코드에 G01 비과세 학자금 자체는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이에요. 여러분 X는 중요성 없으니까 과감히 스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나마 의미가 있는 H03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이 아니에요. 이 의미는 앞에다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재가 안 되니까 비과세 소득의 합계가 합산이 안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연구보조비가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이에요. 비과세 코드 18-4번. 그 다음에 취재수당, 벽취수당이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해외 파견자 있는 회사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100만 원, 300만 원. 공무원들 여러분 M03은 공무원들이나 여러분 그 코이카 이런 몇 개 여러분 공공단체에 대해서 쓰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 그런 단체가 아니면 안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직 근로자 OT수당 501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이고요. P01 식대가 여러분 올해부터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으로 바뀌었죠. Q01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이고요. R11번 자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이고 학교에서 오신 분들 R10번 국가근로장학금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V01번부터 V04까지인데 요게 저기죠. 요게 과거에 그 근로소득 과세 제외에 있던 항목인데 요게 아마 지금 그 복류생 성격의 급여 비과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U01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익 비과세 자체가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Y02, Y03, Y04 우리 사주 인철금 비과세 자체가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이고요. 감면은 외국인 기술자 감면, 성과 공유 중소기업 근로자 감면, 성과급 감면 이런 부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감면소득 계획 기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 원천세 신고한 금액보다 지급명세서 기재된 금액이 더 크다. 제출된 금액이 크다. 그거는 감면이 있는 회사는 그럴 수 있어요. 감면이 있는 회사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감면소득계도 여러분 제출이 되다 보니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 사례를 가지고 원천세 신고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원천세 신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지급명세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러면 아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에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2번이라.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한백상사에 대리 박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직원이 1명인 회사입니다. 기본급 200에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세와 자녀보육비, 연구보조비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요. 그러면 기본급은 과세니까 여기에 16번 합계 기재가 되겠죠. 식대 제가 친절하게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은 전부 다 O로 표시를 해드린 거예요. 근데 자가운전보조금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원천세 신고할 때 과세되는 근로소득하고요,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 비과세를 포함해서 원천세 신고를 하라는 얘기죠. 이 직원이 한 명밖에 없고 1년 급상에는 변동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이 한 달 동안에 받는 급여는 270이지만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이 아닌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을 뺀 금액 빼고요, 250으로 원천세 신고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250 곱하기 12번, 12번을 곱하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A01 총 지급액은 3,000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직원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면 과세되는 근로소득 200 곱하기 12번 2,400과 여기 20만 원 곱하기 12번 240, 10만 원 곱하기 12번 120, 20만 원 곱하기 12번 240 합계 600은요 3,000으로 이 금액은 무조건 맞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모형은 가장 간단할 때 잘 보입니다. 가장 간단할 때. 그러면 한 명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일치가 되죠. 근데 만약에 이걸 여러분 전체 근로자로 확대를 하면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규소월 기준으로 총 지급액을 1년 걸 더해요. 그리고 우리 전체 직원의 16번과 20번 합계를 더하면 원칙적으로는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크다는 거죠. 왜? 왜 크냐면 종전근무지 때문에. 종전근무지는 총지급액에 반영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가족학자금은 가족학자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에요. 근데 원천세 신고할 때 여러분 신고를 안 하고요, 연말정산 때 포함해서 세금을 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말 일괄 반영한 추가상여인데, 일괄 반영한 상여, 추가상여인데, 원래 상여는 줄 때 원천징수 해야 되는데 대부분 놓치고요, 연말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추가상여라는 표현을 썼는데 명절 선물이나 학예 휴가비 이런 거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크다는 거죠.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여러분 회사에 평상시에 원천세 신고가 잘못 들어가서 이렇게 검증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요거 지금 국세청 안내문이에요. 연말정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과 차이나는 금액을 소명해달라는 거죠. 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이게 국세청에서 검증하는 방법이니까. 요 부분을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A01, A02, A03, A04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A01은 매월 급여 지급액 및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재하는 거죠. A02는 연도 중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기재를 하는 거죠. 만약에 계속 근로자가 올해 연도 중에 그만두면 그 사람이 1월 달부터 그만두는 달까지 급여를 반영하는 거죠. 이런 근로자는 매달 이런 근로자의 지급한 내역을 기재를 하는 거고요. 연말정산은 연말 현재 계속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내역을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A04라는 매년 3월 10일 날 원천세 신고할 때 2월 분에 반영이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도 퇴사자 사례를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중도 퇴사자. 자, 6월급에 왜 기본급부터 이쪽에 있어요? 지급총액 3,600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여러분 2명이 그만둔 거죠. 그럼 원천세 신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들어가겠죠. 인원은 여러분 10명이고요. 총 지급 총액의 3,600인데 여기서 제가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이 아닌 비과세만 잘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3,600에서 80을 빼면 3,520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중도 퇴사자가 있어요. 이렇게 반영을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질문. 그럼 혹시 6월 달에 그만둔 2명의 6월 급여는 어디에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죠. 6월 달에 그만두는 2명의 6월 급여는 여기에도 포함이 돼 있고요. 3,520에도 포함이 돼 있고 2,510에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실수 많이 하는 거는 A02에 그 이번 달에 그만두는 2명의 이번 달 급여만 반영하는 회사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 사례인데 요 사례 한번 잠깐 이제 지금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검증하는 건데 제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평상시 강의했던 거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회사 전체 직원이 100명이고요. 총 인건비 지급액이 100억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는요. 평균 인건비가 1억이고요. 연도 중에 재취업자가 없습니다. 연도 중에 재취업자가 없고요. 연도 중에 매달 한 명씩 그만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평균 인건비 1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1년 여러분 인건비 신고한 총 지급액은 1년 인건비가 100억이라고 했으니까 총 지급액이 100억이 되겠죠. 1년 걸 다 더하면. 근데 만약에 매달 한 명씩 그만두는 거에 12달 동안 그러면 중도퇴사에 반영하겠죠. 이게 만약에 12억이라고 하면요. 재취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 연도 2월 달에 연말정산 A공사에 반영되는 건 무조건 88억이어야 됩니다. 맞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커요. 이게 큽니다. 왜 크냐면 종전근무지 때문에. 가족 학자금 때문에 연말 일괄 반영한 상여 때문에 이게 클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강조하는 거는 이거 안 됩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게 크다. 그럼 난리 나는 거지. 이게 클 수는 없으니까. 이게 클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이게 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같거나 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무리. 국세청에서 분석하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분석하는 방법. 국세청이 분석하는 방법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상 A02를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여러분 더해요. 합계를 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 2월 달에 A04를 더하면 우리 회사 전체 직원의 지급명세서는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국세청에서 검증하는 방법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제 잘 보이실 거예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와 지급명세 상호 검증인데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상 중도세사 A01을 1년 걸 더하고요. 그 다음 연도 2월 달에 A04 합계하고요. 두 개 합계하고 지급명세서 전체 금액은 무조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렇게 검증하는 방법이 요 그림이죠. 이렇게 검증하는 방법이 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한 20년 강의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못 보더라고요. 워낙 실수가 많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건 제가 강조하는 방법이죠. 총 지급액을 더해서 한번 검증해 봐달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급명세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가산세 관련된 부분 보고요. 자, 지급명세서 제출하는데 지급명세서는 원래 일반적으로 본점에서 제출합니다. 본점에서 제출하는데 그 원천징수 의무자 사업자 번호는 각각, 그죠? 본점 일괄납부자나 독립재산자 대부분 본점에서 제출하죠. 사업자 단위과세사업자 본점이나 주사무소에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월 10일이죠. 이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데 이자, 배당, 기타 소득, 외국인과 관련된 소득은 2월 말이래요. 특히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면 이자, 배당, 기타 소득 3월 10일 날 제출하다 놓쳐서 여러분 낭패 본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그 다음에 기타 소득 중 종교인 소득, 봉사료만 3월 10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휴폐업자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휴폐업자들. 휴폐업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니까 폐업일의 다음 달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합병이나 분할 같은 경우는 폐업으로 보기 때문에 2월 말일까지 12월 31일자로 합병이나 분할이 일어나면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가 2월 말이라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주의점. 자 올해부터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그 제출 대상이에요. 이거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월 달 기타 소득이 있으면 2월 말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원천징수 영수증은 직원한테 주는 건데 이거예요. 그냥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계속 근로자는 2월 달에 여러분 주면 되는 거고요. 중퇴자는 마지막 급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 근로자도요.
나머지는 별 중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가산세 부분은 넘어가도록 연말정산 원천지출 가산세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 부분인데 지급명세서는 여러분 일반 지급명세서는 가산세가 1%예요. 미제출분이나 불분명 금액이 1%예요. 그 다음에 간이지급명세서는 일반적으로 여기에 정확하게 4분의 1이죠. 4분의 1. 기타소득 다시 생긴 거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 제출 불분명이나 미제출 같은 경우에 불분명 제출은 미제출로 보죠. 미제출로. 그래서 지급명세서 지연제출 아까 그 일반적으로 지급명세서는 1%인데 지연제출은 일반적으로 3개월인데 간이지급명세서는 지연제출을 한 달로 봅니다. 그럼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자 원래 정규지급명세서 가산세가 1%니까 지연제출은 여기 정확하게 반.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가 0.25%인데 지연제출은 한 달로 바뀌죠. 여러분 0.125. 근데 근로소득이 원래 올해부터 2024년도부터 진짜 시행될 거였는데 연기됐죠. 기타소득 생겼고 아마 여기까지 하면 그 가산세 부분은 가산세나 지급명세서 관련된 부분은 제출 관련된 부분은 이론적으로는 본 것 같고요. 제가 지금부터 시연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시연을 제가 쓰고 있는 그 회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가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광고 많이 나오는데 위하고 자 제가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메뉴예요. 저희 근로소득 관리와 연말정산인데 저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인데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일반적으로 마감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보세요. 간이색이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제가 차근차근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쓰는 그 회계 패키지에서는 자 먼저 여기 중도퇴사자가 있고요. 연말정산자 대상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연말정산에 지금 몰입돼 가지고 얘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쓰는 회계 패키지에서는 이렇게 총괄로 누르면 연말정산과 중도퇴사자가 한꺼번에 여러분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해서 일단 연말정산을 여러분 완료했다고 완료키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려면 마감키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저희는 바뀌어서 여기서 똑같이 마감을 누릅니다. 마감. 근데 여기서 주의점은 지금 저는 그 내용은 없지만 그 의료비 지급명세서도 별도로 제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별도 파일로. 자, 그래서 근로소득이 여러분 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 여러분 다른 소득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 보시면 사업소득관리와 기타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데 여기 제가 기타 소득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 중에 있었던 모든 기타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입니다. 그럼 기타 소득 자료를 여러분 모아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마감을 하면 되겠죠.
얘는 마감키가 별도로 얘만 그 완료키는 없고 마감키만 있죠. 얘는.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여기 있네요. 사업소득은 연말정산과 별도예요. 자, 사업소득도 자, 별도로 마감해 보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근로소득과 사업 기타 소득을 별도로 보일 건데, 근로소득이 여러분 C로 시작이 되죠. 파일명이.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F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 여러분 G로 시작돼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마감이 마무리됐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세무신고관리에 전자신고가 있는데, 우리 용어로는 전산매체겠죠. 여기에 연말정산 여러분 전산매체 신고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파일명 C로 시작되는 게 근로소득이거든요. 불러오죠? 그죠? 여기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작을 하는데, 여기 여러분 파일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 사람 저 사람 하다 보면 여러분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언제나 저희 회사 전화번호를 넣습니다. 자, 마감 하나 했어요. 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있죠. 자, 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금방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을 했어요. 뜨죠? 이것도 여러분 제작을 하죠. 그 다음에 기타 소득. 자, 사업소득은 여러분 파일명이 F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소득. 됐죠? 근데 요거 파일을 제작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일이 어디에 저장이 되는 거 알고 있어서 괜찮은데, 요거 뭐 바탕화면에 별도로 저장을 해서 제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바탕화면 빼서 보통 신고를 하더라고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홈택스에 접속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홈택스에 여러분 메뉴에 들어왔어요. 그럼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네. 여기 지급명세서 자료제출에 근로소득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근로소득을 눌러보면 여기 있네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조회라고 되어 있죠. 이 상태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직접 입력하는 거는 우리가 직원들 모든 내역을 직접 입력하는 거고, 우리 전산매체는 변환 방식 제출 방식이에요. 들어옵니다.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일을 찾아봐야 되죠. 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루트를 알아서 어디에 파일이 아마 만들어졌는지 루트를 알아서 이렇게 이 파일이 이렇게 제작이 되거든요. 여기 C가 있죠?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형식을 검증을 해요. 그럼 아까 만들었던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죠.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형식 검증에서 오류는 빠져나갔죠. 이제 여기서 뭘 해요? 내용 검증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내용 여기서 많이 걸리죠. 여기 내용 검증 결과를 확인하면 정상 납세자로 넘어가야 돼요. 이 상태에서 제출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하나 근로소득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과세자료 제출에 들어가서 여기서 주의점, 의료비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야 돼. 의료비.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저는
저희 프로그램은 근로소득과 의료비가 같이 마감이 되고 제출은 별도로 해요. 그래서 여기 의료비 있으면 반드시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의료비. 자, 그 다음에 다시 보셔서 여기 있네. 사업 기타 소득, 종교인 소득 있네요. 여기서 아까 사업소득 제출해야 되죠? 여기도 변환 방식으로. 여기서 파일 찾아보기. 마감할 때 보시고 사업소득은 여러분 F로 시작됩니다. 파일명이. 됐죠? 그러면 이제 파일 형식 검증을 하고요. 내용 검증하기로 들어가서 확인하면 정상 납세주로 가죠. 이거 제출하면 되겠죠. 닫기. 자, 그 다음 마무리. 기타 소득까지. 이렇게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 연말정산 마무리되고 모든 거를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지급명세서를 한 방에 제출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오류가 생깁니다. 저도 지금 전산자료 제출할 때 오류가 있었던 걸 어제 미리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계속 제출해 봐야 됩니다. 우리 회사 전체 직원이 1000명이에요. 그럼 500명이 마무리되면 500명을 먼저 한번 제출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급명세서 제출 자체는 기존 제출한 걸 삭제하고 새로 제출하니까 맨 마지막 것만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맨 마지막 것만. 그 대신에 미리 여러분 오류가 좀 회사에서는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 실수를 하면 똑같은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나 연말정산 지급명세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회사 전체 직원이 1000명입니다. 근데 연말정산 1000명을 잘 마무리했어요. 근데 우리 한 명 임원이 자기가 뭐 잘못됐다 고쳐달라고 해요. 거절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요, 한 명 거를 다시 수정을 하고 제출하는데 나머지 999명은 잘 돼 있으니까 한 명 거만 다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제출한 1000명은 다 삭제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 그 종이, 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이 출력 안 하셔도 되고요. 제출 부분으로 와서 여기는 제출 내역이 있죠. 여기서 조회를 해보면 우리가 제출한 여러분 내역이 뜹니다. 여기 눌러보면 잘 보세요. 금방 제가 제출했죠? 근로소득이나 이런 거. 여기 제출하잖아요. 접수 중 여러분 반드시 출력해 놓으시고요. 출력이나 PDF 파일로 만들어 놓으시고. 왜 그러냐면 향후에 요게 여러분 쓰임새가 좀 있어요. 잘못 제출됐을 때. 아까 1000명 제출했다가 한 명 다시 제출해서 999명이 날아갈 때 있잖아요. 이럴 때 국세청 공무원들도 우리를 봐주려고 하면 근거 서류가 근거가 필요하는데 이 접수 중하고요. 이 접수증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좀 출력해달라, 접수증 부분을. 그래서 저는 몇 번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출하면 그 뭐 어차피 종이 출력하지 않고 PDF로 만들 수 있으니까 꼭 출력해놨으면, PDF로라도 만들어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강의는 시연은 여기까지 했고요. 아마 지금명 제출을 할 때까지 며칠 남았는데 지금 아마 연말정산이 거의 지금 막바지일 것 같습니다. 올해도 별 사고 없이 잘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